안녕하세요. 베트남 천일입니다. 오늘부터 베트남 생활과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주제로 시리즈 콘텐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중년의 한국인들에겐 사회 전반이 아직 잘 정돈되진 않았지만 반면에 사람 사는 냄새와 정이 물씬했던 1970, 80년대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준다는 가치. MZ 세대들에겐 너무 팍팍해진 대한민국의 일상에서 가성비 높은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젊고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라는 통계 자료의 이면에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허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들이 지금도 희망을 품고 기회를 모색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주요 트렌드인 흥미라는 요소는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를 가볍고 재미있는 영상물로 만들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실제 경험한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시청자들이 영감을 얻고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의 영상물이 유익하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베트남에 500억을 투자했던 돈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억 투자는 5년 뒤 1,500억이 되었습니다. 3배의 수익을 거둔 꽤 성공적인 투자였죠. 하지만 이 성공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다면 베트남 투자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베트남 투자 조심해라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 사례로 포장된 이야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베트남 비즈니스의 진짜 속내와 전략을 파헤치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회의 땅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해안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15년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개인이 아파트를 5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죠. 사실상 장기 리스 권한이었지만 이는 부동산 소유라는 말로 둔갑되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던 때였고, 자연스럽게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한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베트남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매력이 많은 한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죠. 어느 날 호치민에 있던 저에게 초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 농사를 하는 이모 내외분과 베트남 여행을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이 친구가 다시 호치민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모부 명의로 호치민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다며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곳이었지만 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런 한국인이 과연 이 친구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 18,000채 중 대부분이 한국인 소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한국 자금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게 되었는데요. 더욱 문제가 된 건 바로 부동산 소유 등기입니다. 베트남에선 이걸 핑크북이라 말하는데요. 2019년까지 통계에 잡힌 18,000채의 아파트 중 베트남 부동산 소유 등기인 핑크북이 발급된 사례는 단 8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현재 베트남 정부는 미비안 제도를 개선하고 핑크북 발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지만 핑크북 이슈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견되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50년 리스 같은 어설픈 권리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직 베트남 국적의 자국민과 베트남 출신 해외 이민자만이 베트남 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베트남 법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베트남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고 베트남인 가족의 명의로 부동산 영구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이건 편법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죠.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중국인의 차명 부동산 실태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적발시 큰 처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을까요? 중국을 극도로 경계하는 베트남 정부가 이를 국가 안보의 리스크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한쪽에서는 50년짜리 리스를 내 집 마련이라 믿고 열광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력과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 현지처를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 500억 투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 초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소속 공무원 2명이 사표를 내고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호치민시의 미개발지인 정부 소유 땅 약 60만 평을 평방미터당 1달러에서 100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할 기회를 잡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한국의 한 사모펀드 자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받은 500억으로 이들은 땅값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토목공사와 함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합니다. 2015년 부동산법 개정이라는 적절한 타이밍까지 더해지면서 이 프로젝트는 초대박이 났고 땅값은 그 자리에서 1000배 넘게 폭등하게 됩니다. 시드를 투자한 한국 사모펀드는 속된 말로 신의 한 수를 둔 셈이죠. 그런데 1차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이 베트남 부동산 개발 회사 회장이 한국인 펀드 운용 책임자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말을 던지는데요. 3배의 수익을 줄 테니 지금 엑싯 했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의 투자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자세한 내막은 여기서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나중에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 기회를 봐서 그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요구에 가까웠습니다. 투자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지 비즈니스 환경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초대박 프로젝트의 열매를 눈앞에 두고 원금의 3배를 받고 지금 당장 떠나라는 일방적인 엑싯 종용을 이 한국인 책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회장과 연줄이 있었는데 그의 소개로 이 한국인 펀드 책임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은 한국인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그에게서 직접 이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이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쉽게 베트남에 투자했다간 베트남에 2억 투자하고 6개월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유튜브 콘텐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베트남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에만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에 뿌린 돈이 어림잡아 3조 원이 넘고 여기에다 개인 부동산 투자, 자영업, 한국 기업 투자, 심지어 우리 세금으로 무상 지원되는 ODA 자금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베트남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유튜버들이 베트남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각자의 시선으로 매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만큼의 잉여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까요? 저는 베트남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속내와 전략을 모른 채 대한민국은 베트남보다 선진국이니 내 판단은 무조건 베트남에서 통할 거라는 막연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멈춰서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과연 기회의 땅에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그들의 잔치상에 잠시 올랐다 내려지는 음식 신세가 되는 게 아닌지 말입니다. 사모펀드의 그 한국인 책임자는 제게 운이 좋게 3배 수익을 얻었지만 투자 전에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를 경험하면서 베트남 투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라 판단돼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